자, 모레 9일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언론들이 걱정을 합니다. 설명보다 공감을 시키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 또 논리 중심으로 자기 혼자 다 말하는 거 아니냐. 제2의료개혁 담화 때처럼 될까 걱정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최상병 특검도 지적을 하기보다는 유감을 표명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합니다. 그런데 이 용산이 바뀔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래서 오늘 보면 민정수석 부활은 필요악인가 중앙일보 칼럼에서요, 친인척 관리 없는 현 정부에서 필요하다지만, 자, 특별감찰관도 임명하지 않는 현 정부에서 필요하다 하지만은 민심 정보와 사정 권한 남용 우려가 된다. 즉 자기가 민정수석을 없애겠다 해놓고 하는 이유가 뭔지 설명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오늘 조선일보 김대중 칼럼은 윤석열이 보수 대통령으로 당당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해병대 사건도 문제가 있다면 구차한 해명을 하지 말고 전공법으로 보수가 부끄럽지 않게 보수 대표로 당당하게 이 해명을 하고 사과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자기 임기 동안에 능동적으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국정 운영을 임해야 되고, 그래도 국민 시선이 차갑다면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내려와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부를 걸어라. 뭐 이런 이야기겠죠. 자, 그런데 공수처가 해병사령관을 불러가지고 지금 최상병 수사를 했고, 김건희 명품백에 대해서 갑자기 유원석 검찰총장이 전담팀에 인원을 보강해라고 해서 특수부 검사 3명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특검 전에 이런 수사들이 지금 진행되어서 꼭 특검을 안 해도 된다라는 이런 것들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9일날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입장을 밝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재명은 특검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이렇게 상정해 놓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 안 할 거라고 믿는다 하고, 대통령실에서는 수용 때는 직무유기가 될 수 있어서 거부권을 국민 앞에 직접 설명하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법원이 중재자로 떠올라서 2,000명 정원의 근거와 함께 그걸 결정하게 된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정부에 요구했어요. 자, 전공의들이 소송을 낸 데 대해서 이렇게 법원이 판단을 했어요. 자, 그런데 정부가 당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고 보도자료 배포와 백브리핑으로 회의 결과를 공개했다면서 회의록이 없다라는 식으로 말을 했고, 의사 집단은 회의록이 없다는 사실을 비판하면서 보건복지부 제2차관 박민수를 오늘 고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 18명이 복지부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정원 처분 취소 소송에 지금 신문기일에서 정부 측의 의대 정원을 늘리게 된 회의록을 10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법원이 요청을 했어요. 정부는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궁서간 문제들이 9일 기자회견에서 설명이 될지 의문입니다. 자, 주말에 중앙일보 칼럼에 보면 슬픈 보수라는 칼럼이 나왔어요. 생명력, 정체성 잃은 보수 정당의 위기다. 확고한 보수주의 신념을 재확립하고 보수 전략 싱크탱크 아카데미 통해서 젊은 층에서 미래의 보수의 리더를 육성해야 된다. 솔직히 이런 소리 하나만한 소리입니다. 그렇게 될 수 없다라는 기본적인 여건을 말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주말에요, KDI의 한국 중산층 보고서에서 나는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부자들이 많다. 자, 그래서 부자가 중산층이라고 하고 이미 자기들이 하위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2~3%를 제외한 소득 상위층 상당수가 자신을 중산층이라고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향력이 강한 엘리트 중산층이 과다 대표될 가능성을 경계해야 된다. 스스로 평가절하하는 경우가 많아 재분배 목소리가 높아질 우려가 있다. 자,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한국에서 한 18억 이상 가진 사람이 5% 안에 들어가고요.
순자산요. 30억이 넘으면 순자산이 1% 안에 들어가는데 한국의 2, 3% 정도면 순자산이 한 20억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는가 하면 집 빼고 내 재산이 별로 없다라고 느끼고 노후가 불안하다고 느끼면서 이들이 자신은 중산층이라 수준밖에 안 된다고 본다는 거예요. 이번에 보면 이재명을 민주당을 조국을 찍은 수많은 표들 중에 이런 부자 중산층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민들만 지금 찍어준 게 아니라 상당한 부자들까지 야당을 찍어줬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해결이 안 되면요, 보수는 앞으로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기득권 따까리 역할을 하고 있다. 따까리는 보수의 시다바리를 말하죠. 그래서 기득권의 따까리, 즉 기득권의 한국 사회의 기득권이라고 부를 수 있는 집단의 이해관계를 수행해주는 역할을 보수의 대통령이나 보수의 국회의원들이 보수 정당이 수행했다는 겁니다. 이게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윤 정권 벌어져서 있었던 세금 관련 일들, 규제 완화에 관한 일들, 많은 것들이 기득권의 이익을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박근혜 정권 때도 그랬고 이명박 정권 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국민들이 피부로 보수는 기득권 따까리에 불과하다 이렇게 느끼고 있어요. 이걸 부정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보수는 기득권의 따까리라는 말은 부자들, 초부자들을 위한 정책들을 만들고 그들을 위한 국가를 운영해 간다. 보수가 원가주택을 말하지 않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 부동산이라는 게 최대의 부의 축적 수단이기 때문에 부자들의 따까리인 보수 정권과 정당에서 원가주택을 할 리가 없다. 우리가 그렇게 해석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아스팔트 열정페이. 자, 보수에서요, 험한 일은 가난한 노인 서민이 다 합니다. 아스팔트 집회한다고 나오는 사람 중에 대부분이 가난한 사람이고 극소수로 부자가 있지요. 그래서 이 나라를 지키는 애국의 운동에 대부분 아스팔트 노인 서민이 열정페이로 지돈 써가면서 참가하고 교통비, 지방에서 올라오는 교통비, 밥 사 먹는 돈까지 다 내가서 합니다. 그런데 그야말로 지켜야 이득이 생기는 부자들은요, 이런 열정페이는커녕 아무런 애국에 대해서 투자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서민들이, 빈민층이 나라 지키자고 자기 돈 써가면서 거리로 나오고 실제 부자들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지켜야 이득이 되는 사람들은 침묵하고 지킬 것도 없는 사람들이 거리를 놓고 있어요. 그리고 보수가 제일 문제는 미래에 대한 대안이 부재하다는 거예요. 지금 보수의 젊은 애들 나와가지고 이번 선거에 당선되거나 떨어진 애들이 나와서 토론하는 여러 이야기를 들어보고 국민의힘의 자체 세미나를 들어봐도 하나만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대중들이 집 문제에 대해서 수도권에서 거대한 분노가 진행이 되었다고 말한 놈이 한 놈도 없어요. 그냥 민심이 싸늘했다고만 말하고 있어요. 민심이 싸늘한 걸 이야기하고 두루뭉실하게 민생이라고만 이야기하지 집 문제 때문에 수도권에서 우리가 완전히 뺨을 맞았다. 수도권만 싸늘하고 나머지 지역은 그래도 그런저런 버틴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수도권의 집만큼 의석 격차가 났어요. 그럼 이거는 뭘 의미하겠습니까? 비례대표를 생각하고 나면 실제로요, 수도권에서 엄청 진 거죠. 자, 그래서 이 수도권에서 참패한 원인을 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5+3 등에서 이야기하는 미래의 대안을 말하게 되면 집을 거론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곤란해지니 입을 다물고 외노자에 대해서도 입을 다물고 플랫폼에 대해서도 입을 다물어요. 그러니까 미래 대안이 있을 수 없고 하나만한 소리를 할 수밖에 없지요. 세대 교체해 본들 소용이 있겠어요? 국민의힘 근처에 있는 젊은 애들도 수골이에요. 그냥 그럴싸하게 말을 좀 더 기술적으로 한다 해서 걔들한테 미래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기득권 따까리 그리고 아스팔트 노인 서민의 열정페이 미래에 대한 대안 부재 이걸 극복하지 못하면요 안 됩니다.
보수는요, 있는 사람들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로 희생을 하면서 보수 가치를 지키는데 자기 역할을 해야 돼요. 언제까지 서민 노인들이 거리에서 지킵니까?